오늘 이게 어디 제로헤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로헤지닷컴이거든요. 여기에 요 내용을 인터넷 구글로 검색하시면 이거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이. 일단 여러분들 보기 쉽게 그냥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자체는 뭐냐면 이게 브렌트유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니 우랄 우랄산 석유 가격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브렌트유고 밑에가 이제 러시아산 석유인데 그 가격 차익이 뭐 브렌트는 112, 우랄은 94. 여기서 이제 상승하지 못하고 멈춰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산 석유를 회피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미국과 동맹국이 지금까지 러시아 석유 및 가스의 직접 제재를 부과하는 데는 미흡했지만 화요일에는 점점 더 러시아 석유가 배척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격차로 분명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급에 대한 문제이기보다는 러시아 쪽에 있는 석유를 취하지 않는 문제, 그래서 다른 쪽으로 석유 수입이 몰리는 문제, 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시나리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읽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는 뭐 일정 부분에서 상승하고 끝나는 거고, 하나는 그 다음 거는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이제 좀 고통스러운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끌고 가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뭐 지금 예측해봐야 의미가 없고 이 부분이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러시아 석유에 대해서 뭔가 재정전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란과 협상입니다. 그래서 이란과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게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잠재적으로 오펙 플러스 안에서 추가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게 저겁니다. 전략 비축유를 뽑아내는 건데, 전략 비축유는 추가로 낸다고 협의가 이미 돼서 IEA 국제에너지기구의 그 회원국들이 이걸 뭐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6천만 배럴 방출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문제는 이게 러시아 공급 손실에 대한 불과 2주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 공급 손실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러시아가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러시아가 공급하지만 그것을 사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위에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걸,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여기서 가격이 떨어지고 러시아산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서방 국가에서 제재를 하면서. 그래서 공급은 생산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잠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잠정적인 부분이 해결돼서 좀 낙관적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어쨌든 이 위에 있는 걸 감안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 쿼터에 2분기에 평균 한 110달러, 그 다음에 3분기에 100달러, 4분기에는 90달러로 떨어질 거라고 추세적으로. 그리고 이란과 협상이 안 이루어져도 여기 보면 이제 평균 2분기에 115, 그 다음에 3분기에 105, 4분기에 95. 그러니까 여기 극단적인 이슈와 그 극단적이지 않은 이슈 두 가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무엇인가 해결 방안이 일정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은 이제 방점을 좀 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란 협상의 타결이 굉장히 근접해졌는데, 이게 상당히 근접해졌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투데이 기사를 보면, 이 이투데이 기사고 이거는 3월 6일자입니다. 고대현 기자가 올리신 건데요. 러시아가 딴지를 걸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어떤 딴지를 걸었냐면, 자, 이 얘기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린 미국이 촉발한 제재가 이란과의 자유롭고 완전한 무역과 투자, 군사기술 협력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어떤 식으로든 침해하지 않는다고 서면을 보증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란 고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러시아가 미국의 서면 보증을 요구한 것은 핵 합의를 돌리기 위한 협상에 있어서 건설적이지 않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란은 지금 합의를 하고 싶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너 자꾸 딴지 걸지 마라, 이런 불편한 심정을 내비친 거예요. 이란도 상당히 오랜 기간 제재를 받으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오랜 동안 고통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시 트럼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그냥반 굉장히 안 좋은 짓거리를 했습니다. 미국 최우선주의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그 트럼프가 이 합의를 파기하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재차 합의가 너무 어려운 거죠.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하여튼 이란 쪽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받았기 때문에 합의를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제 봤던 내용 중에 이란이 공급한다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 아까 제로웨지 내용 중에 이것도 있습니다. JP모건은 바이든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특히 행정부가 에너지 위기를 국가안보 문제로 선언하는 경우 최대 EMP 운영자의 2-3% 현재의 2-3% 지침보다 미국 생산량이 증가하도록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까 지난번에 기사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석유 시추를 늘려야 된다라고 그 에너지 기업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안을 약간 수정을 해서 일정 부분 석유를 미국이 더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총 그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지금 네 가지 요건의 주요 이점이 있는데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기간이 한 2주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 공급 손실에. 그래서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란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저런 그린 에너지 쪽에 정책을 약간 수정하는 것, 그리고 오펙이 추가로 증가하는 것, 그다음에 이란이 협상되는 것, 이런 것.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거는 뭐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침공이 끝나면서 석유의 에너지 부분에 대한 제재가 사라지는 거죠, 러시아에.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보시면 푸틴이 협상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군사적으로 자기네가 요구가 충족되면 그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군사작전을 중단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요거 국제신문 기사고요. 이선정 기사께서 올리신 겁니다. 3월 6일 날. 요거는 뭐 내용보다는 요 부분을 보려고. 여기 보면 미콜라 이후 원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포리아 원전은 지금 이미 러시아 손에 넘어갔고 여기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에 원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 좀만 늘려볼까요? 예, 주요 전투 지역이 뭐 여기 동부, 그 다음 헤르손은 넘어갔고 여기에 원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자포리아 쪽에 인수하면서 원전은 이미 들어갔고 마리우폴은 지금 계속 포격을 하고 있고 오데사는 지금 상륙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키이우, 여기 체르니우하고 수미, 뭐 하르키우 이런 지역들이 군사적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는 지역인데 북부 지역은 제대로 잘 못하고 있고 남부 지역은 여기까지만 점령하면 이렇게 회랑이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고요. 오데사까지 점령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이 밑에 있는 그 바다하고는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형태로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데사가 점령되면 몰도바도 위험합니다. 여기도 침공 계획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데사 지역 이 지역까지는 방어가 돼야만 몰도바가 그나마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회랑이 연결되게 되면 이게 오데사까지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 협상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전 상황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장기전 상황으로는 그 푸틴이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라지만 갈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그 신형 등급을 계속 추가적으로 강등하고 있거든요. 그 파산 선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파산 선언을 한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있겠느냐? 이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추세적으로 러시아에게 많은 고통을 주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변 인물들을 막 그 제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푸틴 자신도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돈을 옥죄는 상황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실제로 이 군사를 지속하는데 하루에 얼마나 드는지나 이런 정보들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지만 주변 인물들을 계속 제재하게 되면 주변 인물들이 싫은 소리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아무리 푸틴이 자기 혼자 예전에 우리 말 중에 독고다이라는 말이 있었나요? 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 것 같은데 뉘앙스가 아무튼 독불장군이나 이런 형태일 수 있겠지만 주변 제재를 계속하게 되면 장기전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르브라가 급등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튀었거든요. 한번 튀었다가 내려왔는데 재차 튀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있는데 루브라가 한 번 더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계속 열려 있습니다. 계속 위로 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사오는 물건은 전부 다 비싸다는 뜻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손에 달러나 유로를 들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러시아는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러시아 국민의 대부분은 다 루브라를 들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루브라를 가지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서방에서 물건을 실어나는 배가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물론 중국을 통해서 수입을 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중국 쪽에서 수입되는 물량이 과연 모든 것을 다 충족해 줄 수 있겠느냐, 그거는 녹록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뭔가를 수입을 하려면 위안화 채권을 많이 들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위안화 채권을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겠죠. 금을 쓰지 않아도. 그런데 물량이 적으니까 매대에 제품들이 상당히 적겠죠. 근데 그거는 외국 통화로 수입해 온 거기 때문에 루브라로 그걸 사려면 상당히 높은 가격을 주고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보이겠죠. 그럼 그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전까지는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데사까지 다 점령해서 남부지역을 아예 여기 이 동부에서부터 여기 남부까지를 전부 다 장악하려고 하는 게 푸틴의 생각인 건지, 단순히 크림반도를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만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푸틴의 마음을. 하지만 전체를 다 점령하고 이쪽 그 우크라이나 그 정부까지 전복시켜서 괴뢰 정부를 올리는, 그러니까 친 러시아 정부를 세우는 것까지를 목표로 두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북부 전선 같은 경우에는 남부 전선하고 다르게 뭐 보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취약한 걸로 계속 보고들이 되고 있어서 전선이 뭐 진전되거나 러시아 쪽에 유리하게 전황이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나토 쪽에서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나토는 지금 이쪽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요청하는 우크라이나 그 상공 그를 그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행위를 안 하고 확전을 지금 계속 회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이 협상할 때 이 밑에 있는 이 부분 중에 점령지, 만약에 여기 밑에 회랑을 전부 다 연결하게 되면 이 점령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협상해 줄 수 없다라고, 우리 협상할 수 없다, 우리는 계속 전투를 할 거다, 그걸 회복할 때까지, 복구할 때까지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나토가 그래 너희들 그래라라고 손을 안 들어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요걸로 인해서 각종 제재나 이런 것들,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은 것,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전체가 다 자국 국민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느 선에서는 무조건 빨리 휴전을 해라, 그래서 정전 상태로 가라라고 계속 압박을 하거나, 단순히 무기 공급만 안 해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푸틴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고, 사실 푸틴 댓글 다신 분이 그걸 다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그 푸틴 옆에는 김재규 씨 같은 분은 없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이 푸틴의 암살 얘기를 했잖아요. 독단적으로 현재 가고 있는데 그 푸틴 자체를 해결하는 문제는 러시아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문제 말고는 외부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거 장기전으로 가기보다는 뭐 한두 달 안에 마무리 짓고 끝난 상황으로 가게 되고, 그런 상황의 시나리오로 가는 데다가 이란의 핵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러시아에 대한 석유 제재,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제재 부분만 풀려도 에너지 쪽 측면에 유가가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점을 찍고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상당히 올라와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준의 그 행보는 상황에 따라서는 속도를 올리지 않고 그냥 용인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용인하면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0.25% 올렸는데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돼 가지고 5월달 그 연준 회의를 또 할 때, 그때에도 지금 이런 상황의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때조차도 빅스텝을 안 하고 그냥 0.25포인트 올리는 수준 정도로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타겟이 2%인데 타겟이 2%가 아니고 이제는 타겟을 3%로 유지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잠정적 그 시장의 시그널을 던진다거나 하여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을 그냥 용인하고 가겠다 이거죠. 중앙은행에서. 그런 형태로 진행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유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경기 수축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얘기는 단기간에 한 200불 가까이 밀려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형태로 가기 전에 아까 이미 보여드렸던 몇 가지 이슈들 있죠. 최소한 뭐 전쟁이 지속된다 그러면 이란과 어떤 형태로든 협상이 만들어지도록 애를 써야 될 것이고, 오펙 플러스에 가가지고 증산을 하도록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 수축은 결과적으로 수요 위축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거는 오펙 입장에서도 바라는 바는 아니거든요. 적정 수준에서 계속 석유를 팔고 싶지, 석유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서 수요가 극단적으로 줄어들면 그 수요 위축으로 인한 그 유가 하락이 동반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오펙 플러스 자체에도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가기 전에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이 유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바이든 이 정책상 약간 후퇴하면서 석유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이런 것들이 극단적 상황으로 가기 전에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